조명은 그 왜 점수가 그때 잘 나왔, 뭐 요즘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잘 나왔냐면 이거 조명 환경 원론 있잖아요.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했죠? 채점자 생각과 표준 답안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쓰는 답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수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 다들 조명을 좋아했습니다. 동력이 항상 좀 틀렸었거든요. 옛날에 뭐 제가 시험 볼 때는 나는 잘 썼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막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조명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모든 제 교재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서브 노트들이 다 그 조명 한국 원론에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걸 겁니다. 이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원인과 종류, 이 문제가 뭐냐면 원인과 종류인데 이게 쓸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원인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쓰고 싶지만 저기서 나오는 종류 자체가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을 왕창 써버리면 종류에 대해서 또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책을 써줘야 되니까 항상 대책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책에 나와 있는 7가지를 써주고 하나를 더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원리처럼 하나 써주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손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감는 글레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칠판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조명에 의해서 빛이 와서 얘가 흡수할 건 흡수하고 반사할 건 반사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물체를 보게 되는데 이 위에 바로 옆에 이렇게 조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은 우리는 위로 안 보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 조명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반사되는 조명보다 빛보다 이 조명에 의한 빛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는 얘 나오는 빛을 봐야 우리는 얘 물건을 인식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조명에 의해서 이 들어오는 빛이 못 보는 거죠. 똑같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여기서 10이 들어오고 여기서 100이 들어오면 우리 눈은 암수능과 명수능에 의해서 100에 맞춰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100을 보게 되지 즉 100분의 10만큼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조명이 없다 치면 여기 전체 밝기 대비 요 놈이 반사되는 빛을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감는 글레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면 이 광막이란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눈 초점, 홍채는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초점이 안 맞지만 흐릿흐릿하게 빛이 광막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성능이 감쇄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능 글레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능이 얼마만큼 되냐?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시선의 밝기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84%가 손실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더라. 벌써 우리는 원인도 끝났고, 그죠? 종류에서도 벌써 하나 해치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면 불쾌 글레어는 뭐냐면 얘는 어둡고 밝고입니다. 그죠? 자, 어둡고 밝으니까 이 밝은 게 더 자세히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암수능 해야 되고 명수능 해야 되는데 수능 자체가 여기를 보면 지금 명수능이 돼버리고 여기를 보면 암수능이 되죠. 눈이 왔다 갔다 하죠. 아, 불쾌합니다. 그죠? 근데 왜 불쾌 글레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래서 얘는 휘도차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또 직시 글레어죠. 우리 직사광선, 햇빛 해 쳐다보면 우리 해 쳐다보고 나면 다시 해도 여기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게 광막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냥 얘는 쳐다만 봐도 괴롭죠. 그래서 우리 그걸 직시 글레어라고 하고, 반사되는 걸 우리는 반사 글레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미 이거는 뭐 다 외웠었습니다. 간불, 직반, 누구나 쓰는 건데. 그럼 이제 대책을 넣어줄 건데,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제 교재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그냥 대책으로만 돼 있지만, 내가 쓴다 그러면 우리 대책을 눈부심 종류에 따라서 방지 대책을 한번 써보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목만 바꿔준 거죠. 그리고 좀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면 감는 글레어는 근처에 고시도 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휘도 한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휘도 한계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또 고휘도를 저휘도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산형 조명기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확산형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저 프로젝터 빛 있죠? 얘는 직사광이기 때문에 여기서 쳐다보면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쳐다보면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요 프로젝터 빛이. 근데 우리는 이 확산형 조명기구를 쓰면 그냥 쳐다봐도 눈에 크게 무리가 없죠. 그죠? 불쾌 글레어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휘도차죠. 그러면 휘도차를 줄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에? 좋은 조명 요건에서. 이 표 이미 다 외우고 계시죠? 좋은 조명 요건의 휘도차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넣어주고, 또 휘도차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여기 균제도. 얘는 물론 조도차지만, 그죠? 우리 뭐 여긴 쓰지 않았지만 터널에서는 우리 휘도차를 가지고 또 균제도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도도 맞춰줘야 된다. 휘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시 걸레어입니다. 직시 걸레어란 결국 직접 조명 방식에서 문제가 되니까 니네 방간접하고 건축화 조명 쓰라는 거고, 또 뭐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 않지만 옛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루버형으로 해서, 옛날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약간 알루미늄 태처럼 돼 있는 거. 여기 보면 여기에 형광등이 있고, 그죠? 여기 이렇게 빡빡빡빡빡 이렇게 돼 있었죠. 칸이 돼 있었죠. 그거 왜 칸이 돼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얘를 쳐다볼 때 직접으로 쳐다보면 안 되니까 얘 빛이 여기까지만 오라고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그 루버형 조명 기구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는 차광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차광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 값이죠, 요 값. 그죠? 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 층고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 차광각은 여기서 요만큼이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뭐 30도라고 하면 30도로 쳐다보니까 직사광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광을 해놓으면 이 차광각이 60도까지 늘어나니까 얘는 60도인 상태에서 위를 쳐다봐야 직사광선이 되는 거죠. 근데 60도까지는 우리 고개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루버형 조명기구다. 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꼭 나와줘야 될 답변입니다. 사실 뭐 더 나아간 게 이제 파라루빅 그 루버인데, 이런 거 뭐 사실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책에 있으니까 써주는 거고, 얘는 형태가 쪼빛해서 아예 극단적으로 차광각을 높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옆에 있어도 얘는 직사광선이 안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반사 글레어는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VDT 조명 환경이 나와야 됩니다. 모니터죠, 모니터. 그죠? 저도 지금 막 강의 준비하거나 뭐 공부를 하더라고 여기 4층에 있으면 제 모니터에 이 불빛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아주 불쾌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제 한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모니터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한 30도 이상만 되면 이 모니터에 이 조명 불꽃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왜? 보시면 여기 조명을 한번 보시면 얘는 30도가 넘었겠죠? 여기가 각도니까 차광각이, 얘가 밑으로 떨어지죠?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60도가 그 차광각이 30도가 되니까 갔다가 우리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나와주면,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게, 뭐 유식하진 않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VDT 조명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반사 글레어 방지 대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문제를 써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제 사실 이런 대책을 이렇게 반사 글레어, 직사 글레어로 한 번도 나눠본 적은 없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이 영향 종류만 주구장창 쓰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꼭 써줘야 되는데 따로 단원을 뽑으면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따로 뽑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정의, 원인, 대책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쪼개서 넣어주셔도 전혀 상관없다. 그죠? 대책 안 써주시면 남들보다 한 2, 3점 못 받겠죠. 네,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선택할 때 도대체 인버터 왜 나오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버터가 나오면 도대체 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지를 항상 시험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버터는 우리 분산형 전원을 개통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전력 변환 장치잖아요. 근데 유독 태양광에서만 나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오냐? 태양광에서는 인버터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는 인버터 효율뿐만 아니라 최대 전력, 출력 조정하는 MPPT를 얘가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통 연계에서 보호 기능, 연계 기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회로 방식은 왜 나오냐? 회로 방식이랑 회로 구성 방식이 있는데 구성 방식이 있는데 이게 용어가 참 민감하셔야 됩니다. 회로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인버터 자체 회로에 대한 종류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상용 주파 변압기 뭐 요즘엔 안 쓰지만 고주파 변압기, 무변압기 절연 방식이 나와야 되고 회로 인버터 회로 구성 방식이 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센트럴 방식, 뭐 중앙 집중식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 뭐 모듈 스트링 방식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또 MIC라 그래서 이거 모듈마다 인버터 붙이는 방식, 또 멀티 스트링 방식. 이거 뭐라고 부르냐? 인버터 회로 구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우는 거죠. 억울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회로 방식 종류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에 이거 쓰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두 개만 써주셔도 되고 결국 변압기가 있는 형태, 변압기가 없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답안에 이런 걸 써주셔야 되죠. 남들보다 많이 써주려면. 이게 왜 문제에 나오냐? 우리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냐, 태양광이. 그러면 그 화재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지락을 계속 냅두다 보니까 2차 지락 사고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나지만.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변압기 형태와 무변압기 형태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답안을 제가 쓴다면 이렇게 써줬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구성 방식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 변압기 형태에 따라서 지락 전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써주니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죠? 21점 뭐 그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25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써주셔야 이런 평범하게 나오는 이런 교시에서 좀 더 점수를 잘 받는 거죠. 변압기는 우리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변압기는 여기 변압기가 있겠죠.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연되어 있죠. 우리 DC 지락 나면 이거 일로 안 넘어갑니다. 절연이 되어 있어서. 이 사이에 직류 성분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돕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비접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IMD가 없다고 치면 얘는 그냥 지락 누설 전류 정도만 흐르고 있지 검출 자체도 안 되고 영향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 만약에 누전이 됐다. 그 순간 단락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나냐? 접속점에서. 왜? 우리 접속점에서 대부분 지락 나고 항상 사고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그냥 1차 지락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지락이 나 있는 상태에서 2차 지락이 나니까 우리 2교시에 IT 배웠죠? 2차 지락이 나니까 단락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고 또 문제는 뭐냐면 뭐 이거는 그래 좋다 치는데 무변압기 형태입니다. 지금 다 무변압기 씁니다. 그죠? 이거 무겁잖아요. 변압기 넣지 않고 이거 이거 쓰는데 왜 문제가 나오냐? 이거는 절연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직류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교류 계통에 직류 지락 전류가 흐르는데 근데 여기도 비접지라고 하면 실제 직류 전류는 그렇지 크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 뭐 단락이 돼도 1.1PU 그러니까 한 110% 정도만 단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지락이 나도 사실 지락 전류 크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GPT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는 교류 계통에 우리 비접지 형태에서 GPT를 써서 지락을 검출했었는데 여기에 DC 지락 전류가 들어오니까 얘는 GPT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얘는 여기에 직류 성분이 들어오니까 얘는 중첩되겠다.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GPT 비접지 할 때. 그렇게 되니까 얘는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직류 전류가 점점점 커집니다. 왜? 직류 임피던스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 여기 CLR로 제한을 해놨는데 교류는 이 CLR에 의해서 얘가 충분히 제어가 됐는데 여기 임피던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직류 전류가 늘어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가 소손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소손됐습니다. 뭐 소손된다고 불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재 보고서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가 소손돼서 GPT를 바꿨습니다. 또 몇 달 뒤에 또 소손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떼놓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운영합니다. 운영하다가 비접지가 됐죠. 여기도 완전 비접지입니다. 이 지락 흐를 수 있습니까? 못 흐릅니다. 이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지락이 나니까 얘는 단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화재가 되더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검출해야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여기는 IMD 우리 IT 계통에서 이미 배우셨죠? 2교시에. 그래서 얘는 여기가 단절되니까 교류 계통이랑 직류 계통 각각 지락 전류를 검출해야 되고, 그죠? 무변압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얘를 통과해서 흐르니까 기본적으로 인버터에서 얘를 검출해서 차단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GPT를 이용해서 할 때 RCD를 써서 그죠? 우리는 차단해라. 그죠? 근데 감도가 민감해야 되니까 이거 B형을 쓰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통접지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다 비접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 Y 형태로 접지가 돼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전류가 훨씬 크게 흐를 테니까 그냥 차단 여기 ELB나로도 가능하죠. 얘는 접지 같은 경우에. 근데 비접지는 안 된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기능입니다. 기능은 우리 뭐 다 항목을 다 외우셨겠지만 간단합니다. 얘는 계통 연결을 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과 위상 주파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기화를 쓰셔도 되고 그냥 따로 몇 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동기화를 맞춰줘야 그리고 분산형 전원이니까 우리가 계통보다 전압, 뭐 위상 주파수 좀 더 높아야겠죠. 그래야 전력 조류가 계통 쪽으로 흐를 테니까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단독 운전 방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제가 그냥 제 교재에 있는 그림은 그냥 ESS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PCS가 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단독 검출을 해야 된다. 방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접 검출 방식은 여기 뭐 지락이 있으면 여기서 지락을 직접 검출해서 신호를 받는 거고, 직접 전송 차단 방식은 여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순간 그 신호를 갖고 차단하는 거고, 간접 전송 방식은 여기가 차단이 돼서 단독 운전이 발생하면 그거를 인버터가 검지를 해서 차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 인버터에서는 이 간접 전송 차단 방식을 쓰겠죠. 그죠? 근데 상관없이 여기에서 신호를 받는 것도 인버터가 할 거니까 이걸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보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단락 보호. 근데 이제 단락도 얘는 전격 전류 한 110%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단락 검출이 굉장히 이제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듈이 한두 개 있으면 이 단락 검출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트링이 여러 개로 돼 있으면 이거 순환시켜서 뭐 단락 전류를 검출하는 뭐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때는 꼭 단락 전류를 누가 인버터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또 지락 전류는 지금까지 받고, 그리고 우리 연계할 때 과전압 저전압 보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파수도 상승하고 저하하면 이거 누가 끊어줘야 됩니까? 우리 수용가에서 끊어줘야 되죠. 그죠? 누가 하냐? 인버터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최대 전력 추정입니다. 이게 이제 인버터의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태양광만에만 있는 거죠. 근데 뭐 다만 이걸 자세히 쓸 수는 없어서 여기선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냐면, 이건 이제 내용은 좀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거는 딱 이것만 봐도 태양광의 태양광의 세기죠. 세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전압도 좀 떨어지고 전류가 뚝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여기 전압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음영이 생기면 한쪽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해서 전류가 뚝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뭐 쓰냐? 바이패스 쓰죠. 바이패스면 이렇게 곡선이 바뀝니다. 그죠? 이거는 음영이 생긴 그 모듈을 말하는 거고, 이건 나머지를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건 바이패스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MPPT는 뭐냐면, 한번 보시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MPPT 기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5도씨니까 여기 MPPT 점을 기준으로 출력 전압을 세팅했을 겁니다. 인버터를. 근데 만약에 여기 뭐 50도까지 뭐 실제 올라갈 수 있죠. 우리 태양광이 50도까지 올라가면 여기 출력 전압이 어디 맞춰지냐면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출력은 IV니까 이만큼이 출력으로 잡힙니다. 실제. 그럼요. 이건 MPPT가 아니죠. T가 트레이스입니다. 그죠? 맥시멈 파워 뭐 포인트 T가 트레이스입니다. 추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때 인버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압을 추종해서 실제 인버터 출력 전압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50도가 되면 요만큼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태양 조사에 따라서, 혹은 음영에 따라서 출력 전압을 누가 바꿔주냐? 인버터가 바꿔줘서 우리는 항상 최대의 전압을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최대 전력 추종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태양광에서 유독 이제 이런 기능이 요구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이 문제도 이제 끝나고, 이거는 뭐 전기차는 이게 작년 11월에 개정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험 대비해서 제가 밴드에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와서 제가 그대로 긁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죠? 항상 이런 시험은 참 준비하기 좀 편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뭐 해설할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외웠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원 공급 설비의 저압 선로는 어딜 말하냐면 이 분전반에서 여기가 충전 설비인데 이 사이에 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충전선이 있을 거고, 뭐 접지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속점도 있을 수 있고, 차단기, 개폐기가 있겠죠. 충전 장치는 얘를 말하는 거고, 방호 장치는 뭐냐?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인넷은 아니죠. 인넷은 얘는 부대 설비를 말하는 거고, 이런 뭐 인넷까지도 포함될 건가요? 저 이제 한번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요 정도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충전 장치 나왔고 여기 말하는 분전반 배선이 저압 전로입니다. 그죠? 요거는 시험에 지금 안 나왔고 부속품은 요 방호 장치가 지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동 방지 장치라고 하면 이거 저는 전기차를 갖고 있어서 아는데 전기차 보시면 충전소 가면 우리 지하 주차장처럼 이거 요만한 턱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세워 놓잖아요. 그게 유동 방지 장치고 이 앞에 보면 우리 알루미늄 이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서 봉을 막아 놨습니다. 이게 충돌 방지 장치입니다. 얘는 그냥 턱 쉽게 넘잖아요. 얘는 이게 하중이 꽤 돼서 얘는 박으면 그냥 여기에 박는 거죠. 이 뒤에 충전 장치가 있는 거죠. 그죠? 환기 설비는 뭐 환기하는 거고 표시 장치, 조명 설비 이런 게 들어가더라. 나머지는 그냥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호기 설치해야 되고 당연히 배선기구니까 충전부 미노출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저압 비포장 퓨즈를 불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퓨즈는 우리 차단할 때 불꽃이 튀잖아요. 아크가 튀고 불꽃이 튑니다. 그 놈이 다른 놈한테 영향을 안 주게 방호장치, 즉 불연함, 화재가 나니까 불연함을 넣으란 겁니다. 근데 예외로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괜찮다. 그죠? 그리고 방습장치, 뭐 접속 이렇게 하고 외우셔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충전장치 시설.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개정된 게 많은데 우리 뭐 앞글자 따고 다 외우셨죠, 이거. 근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옥내에 IP 코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IK 코드만 있었습니다. 이건 기계적 충돌에 대한 거. 근데 IP 코드 앞에 게 먼지고 뒤에 게 물이죠. 그죠? 그래서 옥내는 뭐 물에 대한 이슈는 없는데 옥에는 비 같은 게 들어오니까 방수도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새로 생겼고 또 하나 뭐가 생겼냐면 급속 충전 시설이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여기에 비상개폐나 단로 장치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도 다 설치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충전 설비 화재를 분석하다 보니까 과금형 콘센트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지하 주차장에 그냥 일반 콘센트 있잖아요. 얘를 모자 분리해서 계량기를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여기 전기 코드를 꽂아서 여기 이제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건 내 계량기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충전을 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주인. 여기는 아파트 측에 있는 뭐 콘센트겠죠. 그러면 이걸 태그를 찍고 제가 실제 충전 저도 이게 싸서 이걸 맨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화재가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뭐 아산화동 발열 현상 뭐 이런 거 옛날에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 접지시키라는 겁니다. 뭐 다 접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규정에 접지극이 있는 놈을 써라. 그죠? 방적이 뭔지 말입니까? 방적이 제가 알기로는 먼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쌓이는 거 방지. 뭐 그런 거 같긴 한데요.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차구역 내 케이블 거치 보관할 때 위치 이거 널브러져 있는 경우 옛날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밟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거고 사실 이제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 충전 장치 방호 시설에 아까 말한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로고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니까 얘를 끄지도 못하고 그 연기에 의해서 지금 실제 주거 상태인 위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아직 뭐 사망 사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 지하 주차장의 충전 설치는 CCTV 달아라는 거고 이 과거면 콘센트는 일반 우리 아파트 콘센트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외가 된 겁니다. 여기마다 충전기를 CCTV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3층 이내로 즉 지하 주차장 4층부터는 이거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왜? 불 끄기 힘드니까. 그 내화 구조 하라는 거고. 또 이동식 전기 자동차 충전 설치를 옥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 내 하지 말고 지붕이 있는 주차장도 하지 말고 이거 양 빠졌는데 옥상에도 하지 말고 지하 주차장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방된 노상에서만 해라. 그죠? 자, 이거 왜냐? 이 이동식은 뭐냐면 저도 이제 몰라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요런 충전 우리 달다리처럼 질질질 끌고 가서 실제 충전할 수 있는 얘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율주행해서 내가 야 와 하면 얘가 쭈르륵 와서 충전하게끔 된답니다. 근데 위험하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이걸 개발했는데 이거를 실제 설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계속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줬죠. 근데 실내에 설치 못하게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 못하게 됐죠. 그죠? 이건 뭐냐면 공용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라는 건데 거기 이동식 갖다 놓으면 이거 다 망가지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크게 만약에 이거 하나만 나왔으면 이걸 쓰고 나머지를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써야 되겠지만 3개 다 나왔으니까 그냥 외운 대로 쓰시면 이거 25분 그냥 갑니다. 그죠? 자, 이건 뭐 제 서브 노트에 없는 내용이고 저도 안 가져갔던 내용이지만 침입 발견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얘도 국가건설기준 그 설계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제랑은 좀 다르지만 그것도 주차관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왜 나오냐면 이런 문제들이 이거 업역이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뭐 소방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업역 그 업무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쪽에서 이제 정보통신은 10,000회배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사를 가진 사람만 설계하게끔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건축 전기부터 시작해서 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논리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고 우리는 기술사 시험에 이런 식으로 IBS처럼 통신에 대해서 겁나 우리는 배우고 있고 실제 업무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라는 이제 실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도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뭐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혹시 법제화가 되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 국가건설기준 코드에 실제 아예 규정돼 있고 이거 누가 만드냐? 조명학회에서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죠. 돌아가면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띄엄띄엄. 그래서 가져가진 않지만 한번 보시면 뭐 설명할 건 없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정리해서. 침입 감지라는 건, 침입 발견이란 건 우리 CCTV. 그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청음이란 건 그냥 마이크고, 전 방어 신호는 우리 창문에 그 마그네틱 스위치 열리면 신호 왱왱왱 울리는 거. 얘는 열렸을 때 뭐 딸깍거리면 왱왱왱 울리는 거. 진동 감지하고 파손 감지하는 거. 그죠? 선 방향은 이거 뭐 옛날에 영화 할 때 많이 보이죠?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빔식, 우리 빔으로 쫙 쏘고 있으면 누가 지나가면 경보 왱왱왱 울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광 케이블 감지기 같은 경우도 옥 외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옥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빔식 이런 애들은. 그래서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쓴다. 공간형은 뭐 초음파 감지기, 전파 감지기, 열 감지기. 그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고
하나가 더 나왔죠. 검출기 종류 및 특징을 쓰랍니다. 이건 뭐 어딘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못 찾았고요. 사실 별로 찾을 생각도 없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출기 종류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그 특징은 이미 여기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꼭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쓸 게 없어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꼭 이 항목으로 설령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써주시면 그냥 반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사람 이거 하나 빼면 되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 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막말로 저 대충 보고 쓴 거거든요. 그냥 구글 찾아보다가 쓰시면 또 됩니다.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이 특징들은 여기 규격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임의로 썼지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배고픈 관계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얘도 그 국가건설 기준에 전기 설비, 건축 전기 이제 설비 설계 코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대로 똑같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 개요를 그냥 써준 거고,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고려사항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제가 보시면 모든 문제 항목이 그대로 지금 문제랑 그대로 맞춰놓은 겁니다. 배치 방식과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면 저 배치 방식은 뭐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변전실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변전실 내부에 기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치 방식이라 하면 얘를 어떻게 배치시키냐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하면 이렇게 집중식, 중간식, 분산식, 수평으로 하면 수지식, 단독식, 루프식이 있습니다. 우리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30층마다 우리 피난 안전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피난 안전층에 보면 규정이 우리 이 다른 용도는 못 쓰고 설비 용도로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그러면 설비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뭐를 쓰냐면 중간 기계층을 넣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계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기계 설비가 모여 있죠? 그럼 뭘 넣어야 됩니까? 우리도 부변전실을 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간 피난 안전층마다 이렇게 우리는 부변전실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수평식은 넓은 공간이고, 이격거리는 이거는 뭐 실제 이건 지금 거기서는 사라졌고 어디 있냐면 KC 핸드북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사라지기 전에 예전 자료에 그 국가건설 기준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저는 외웠습니다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외우셔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누가 이거 안 쓰고 그냥 글로 써놨다? 그러면 채점하는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왜? 내가 떨어뜨려도 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죠? 그 말은 붙으려면 이런 거 써주셔야 되죠. 못 써주면 이 문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 선택할 게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죽산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개정되면서 좀 바뀌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보시면 요 수식이 있죠. 계산에 의한 이게 추정 방식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 추정 계수를 다 외웠었습니다. 이걸 이제 특고합에서 고합으로 바뀌는 거, 특고합에서 저합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뭐 1.4 뭐 쭉쭉쭉 다 외웠었죠. 그죠? 그거 지금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제 설계할 때 레이아웃해서 배치 면적에다가 예상 여율, 그러니까 증설하거나 아니면 작업 공간 이런 여유를 둬서 지금은 면적 산출해라라고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다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실제 한번 변전실을 배치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번 그려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뭐 어렵겠습니까? 이게 변전실이라고 하면 우리 부하 중심에 있으라 그랬죠. 부하 뭡니까? 다 기계 부하잖아요. 기계실이 옆에 있겠죠.
아니면 아래층에 있든지. 보통 아래층에 있죠. 그죠? 실제 다 아래층에 기계실이 있고 그 위층에 바로 전기실이 있습니다. 뭐 안 그런 데도 많고. 그리고 인입은 보통 도로에 있으니까 인입선로 패드 스위치에서 인입하고, 또 우리 코어가 옆에 있어야죠. 그래야 배전도 하고. 그죠? 그리고 건축적 고려사항에서 반송도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화물용 엘리베이터. 배치, 그러면 인입이 여기서 되니까 여기가 특고합반일 거고, 배전이 여기 할 거니까 여기가 저합반일 겁니다. 그러면 저합에서 여기 기계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우리 이미 다 외웠었죠. 1700이고, 여기 뒷면이 600이 되면 되는데 여유를 두고 800으로 둬도 권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설계 하나 달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유 설비, 여유 공간 만들어 놨죠. 그러면 실제 규정에 있는 설비 레이아웃에 따른 면적이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상 여유율이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답안이 완성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내가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차별화해 놓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딱 우리 1시간 채우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통신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도 어벽 싸움을 하고 있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막 새로운 거 내면 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옛날 IBS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의미는 실제 우리 인텔리전트 빌딩 지능형에 들어가는데, 이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빌딩 자동화가 있고, BA, 그 다음에 정보통신 쪽이 있고, 그리고 사무 자동화가 있고, 시스템 통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면, 니네 정보통신 쪽은 이것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요즘에 다 인텔리전트 빌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가 니네 게 아니라 이 하나가 전체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전기기술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좀 답안에 해주시면 좀 좋죠. 근데 어차피 우리 인텔리전트 빌딩에 BA, TC, OA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그러면 시스템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통합 서버를 구성해서 이렇게 관리 시스템 서버로 연계해서 통신선과 이렇게 제어 단말들 다 연결해서 하나로 쓰더라. 그러면 뭐가 좋냐? 관리도 하나로 하고, 서버도 하나로 하고, 분석도 하나로 하고, 모니터링도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방제실이 따로 있고, 제어실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고, 하나의 통합 관제실에서 다 얘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인력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들인 거죠. 그래서 효과가 경제성도 있고, 생산성은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이 생산 시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적으로 맞춰주니까, 이거 일본 자료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해봤더니 한 20%에서 30% 정도 향상되더라. 그죠? 실제 그렇게 향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유연성. 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니까 통합적으로 해놔야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영향을 받을 텐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이게 유연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쾌적하다. 그죠? 그리고 독창성, 누구한테? 입주회사한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견을 써주면 이번 시험이 이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